오늘은 이스라엘의 정보기관 모사드의 공작원으로 시리아에서 활동하다가 그의 조국 이스라엘을 위해 숭고하게 목숨을 바친 정보전사 엘리 코헨의 감동적인 스토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의 글귀는 이스라엘 네타야에 있는 하임 구리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13살의 학생이 이스라엘의 스파이이자 정보전사인 엘리 샤울 코헨의 가족에게 보내는 감사편지이다. 그는 영원토록 기억해야 할 우리의 진정한 영웅이다. 그는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 우리는 그가 시리아인으로 신분을 위장하여 수집한 정보 덕분으로 현재 평화롭게 살고 있다. 그 누구도 그보다 이러한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비록 지금 그는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그가 남아있을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엘리 코헨은 시리아계 유태인으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넥타이 상점을 운영하던 시리아 출신의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1924년 12월 16일 태어났다. 그는 독실한 스파라드 유대교인 부모의 슬하에서 성장하였다. 그가 32살이 되던 해인 1956년 12월 수에즈 운하 위기가 발생한 이후 이집트 정부의 유대인 축출 정책에 따라 이스라엘로 이주하였다. 코헨은 1957년 이스라엘 군에 입대하여 군 방첩부서 분석관으로 복무하던 중 따분한 일에 실증을 느껴 모사드에 전직 신청을 하였으나 승인받지 못하였다. 이후 방첩부대에서 제대하여 텔아비브의 보험회사와 백화점의 직원으로 평범하게 생활하였다. 코헨은 이 당시 이라크 출신의 유대인 여성인 나디아 마잘드와 결혼했다. 나디아와 함께 평범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던 코헨에게 드디어 기회가 왔다. 당시 이스라엘은 숙적인 시리아와 골란 고원의 분쟁이 심화되고 있었다. 이에 모사드는 시리아 내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고천방 부식이 절실히 필요하였다. 1960년 모사드의 메이어 아미트 부장은 적절한 공작원을 물색하지 못하자 불합격 처리된 모사드 지원자들의 파일을 보고 아랍인과 외모가 비슷한 코헨을 찾아내었다. 코헨은 이집트에서 태어나고 자라 아랍어를 모국어처럼 구사할 수 있었다. 엘리 코헨은 모사드의 흑색 공작원인 블랙으로 물색된 이후 약 6개월 동안 강도 높은 단기 공작 교육을 받았다. 일반적으로 공작원 교육 훈련은 적어도 2~3년을 받아야 하지만 모사드의 아미트 부장에게는 기다려줄 시간이 없었다. 시리아와 골란 고원에서 충돌은 더욱더 심화되었지만 이에 대비해야 할 시리아 내 천망이 전무하였기 때문이다. 코헨은 단기간의 면담 유출 기법, 암호통신 방법, 피포시 대응 요령, 사격, 탈미, 심리교육, 현지 정세 및 역사 등 공작원으로서 임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 교육을 집중적으로 이수하였다. 모사드의 공작팀은 공작교육 및 훈련 기간 중 정밀 관찰 과정에서 코헨에 대해 이해력, 관찰력과 기억력이 높으며 공작원으로서 뛰어난 자질이 있음을 최종 평가하였다. 조급한 아미트 부장은 즉시 코헨의 신분 가장 작업의 착수를 지시하였다. 모사드의 대시리아 공작팀은 코헨의 태생, 성장 과정 등을 검토한 결과 코헨의 가장 신분을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거주하였던 시리아 사람 카멜 아민 사베트로 결정하였다. 코헨은 탁월한 암기력으로 신분 가장에 필요한 사베트의 출생지, 가족, 성장 과정, 인척관계 등 필요한 모든 사항을 철저히 숙달하였으며 아르헨티나의 지리, 문화, 무역 실무 등 사업가에 적합한 활동 가장 내용과 용어를 익혔다. 모사드는 코헨을 현지에 파견하기 전까지 모든 준비를 끝냈다. 모사드는 1961년 코헨에게 새로운 아르헨티나 국적의 여권을 만들어 주었으며 사업가이자 무역업자로 가장시켜 스위스 취리히를 거쳐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로 파견시켰다. 코헨은 나디아 부인과 4개월 된 첫 딸 소피를 남겨두고 머나먼 공작전선으로 길을 떠났다. 이제 모사드에서 공작원 번호 88번, 가명 카멜 아민 사베트 이외의 엘리 코헨이라는 이름은 사라졌다.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코헨의 정착은 순조로웠다. 사업가로서 그는 풍족한 돈 씀씀이로 부호 행세를 하며 시리아 동포들을 위한 기부활동 등으로 인맥을 쌓아나갔다. 코헨은 사교성이 강한 탁월한 수완으로 얼마 가지 않아 아르헨티나에서 시리아 교민사회를 발판으로 아랍의 상류층 인사들과도 접촉의 범위를 넓혀갔다. 최종 목적지인 시리아로 침투하기 위해 코헨은 후에 시리아의 대통령이 된
아르헨티나 주재 시리아 대사관 내 무관인 하페즈 알 아사드 장군과 친분을 강화하였다. 드디어 1962년 1월 코엔은 이탈리아의 유서 깊은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인 제노아항에서 호화 여객선 아스트리아호를 타고 레바논의 베이루트항을 거쳐 다마스쿠스에 안착했다. 코엔은 골동품, 가구 등을 취급하는 무역업자, 사업가로서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에서도 순조롭게 정착하였다. 시리아 내 군부, 경제인, 관료 등 고위층 인사들과도 빠르게 친분을 조성하였다. 자기 아파트에 시리아의 군, 정계, 경제계 등 고위층 인사들을 초청하여 술과 여색을 접대하고 거액의 정치 자금을 집권 바트당에 지원하면서 끈끈한 인맥을 구축하였다. 짧은 기간 동안 시리아에서 코엔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는 바트당이 쿠데타를 지원하여 정치권 내 입지를 확고히 구축하고 시리아 군부와도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였다. 코엔은 시리아 군부 고위층의 도움으로 이스라엘과 분쟁 지역인 골란 고원, 방어 진지를 정탐하였으며 그곳에서 러시아제 장거리 포가, 콘크리트 방벽 깊숙이 배치된 것을 확인하고 즉시 텔아비브에 보고했다. 그리고 시리아가 요르단강의 물길을 돌려 이스라엘로의 물 공급을 막으려는 계획도 입수하였다. 그 외 시리아의 러시아제 T-54 탱크 200대 도입 첩보, 골란 고원의 시리아군 배치도, 시리아의 북부 이스라엘에 대한 전략 계획서 등도 입수하였다. 시리아 진진에 장병들의 그늘을 마련해준다는 구실로 유칼립투스 나무를 대량으로 구입 지원, 시리아 국경 진지 일대에 심게 하여 전시에 이스라엘 공군의 포격 위치를 알려주었다. 또한 코엔은 후에 시리아 대통령이 된 하페즈 알 아사드 등과의 친분으로 시리아 국방차관까지 내정받았다. 한 사람의 공작원이 가히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어마어마한 정보를 입수하였다. 나중에 모사드의 수장인 아미트는 코엔이 한개 사단의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하였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코엔은 공작 원칙을 지키지 않는 횟수가 점점 늘어나고 경계심도 흐트러졌다. 엄격히 사용해야 할 암호통신망을 통해 부인의 결혼기념일 인사를 부탁하거나 딸의 생일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가족의 안부를 묻는데 공작 통신망을 활용하였다. 이 당시 시리아 정보부는 소련으로부터 최신 이동용 감청 장비를 도입하여 자국 내 인사들 중 이스라엘에 협조하는 스파이를 색출하는 일에 혈안이 되었다. 시리아 정보부는 궤전파를 잡기 위해 다마스쿠스시 전체를 구역별로 정전 상태로 만들어 놓고 방탐 차량을 운영하였다. 마침내 1965년 1월의 어느 날 밤 8시경 암호명 88번은 그의 침실에서 모스 보호를 날리다가 시리아 정보부 직원의 급습을 받아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다마스쿠스에서 활동한 지 4년 만이다. 시리아 정보부는 코엔에게 이스라엘 군을 교란시키는 역정보를 모사드에 송신할 것을 강요하였으나 코엔은 혹독한 고문 속에서도 이를 거부하였다. 시리아 정보부는 코엔을 대신하여 모스 보호를 사용한 역정보를 이스라엘 측에 송신하였으나 모사드는 평소와 다른 무선 송신의 속도와 리듬을 확인하고 코엔이 발각, 체포되었음을 감지했다. 이틀 후 시리아는 코엔의 체포를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이스라엘은 코엔을 구명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였다. 모사드의 수장인 아미트는 시리아 스파이 10명과 교환을 제의하였으며 미국의 CIA, 프랑스의 DGSE, 독일의 BND와 심지어 소련의 KGB에까지 도움을 요청하였다. 코엔의 부인 나디아는 교황과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에게까지도 남편의 구명을 호소했다. 그러나 이스라엘 정부의 가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1965년 5월 18일 새벽 3시 35분 코엔은 교수형에 처해졌다. 다마스커스 엘마르 광장에서 수천 명의 시리아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의 공개 처형은 TV로 생중계되었다. 사형 집행 전 마지막 기도를 해준 80세 고령이 시리아 수석 라피레바이 니셈 안바도가 눈물을 흘리자 코엔이 오히려 그를 위로하였다. 시리아 당국은 비록 적이지만 조국 이스라엘에 대한 충성과 능력을 인정하고 그의 요구대로 양복을 입고 종교적 맹세를 하도록 허락하였다. 그는 형장에 올라 유대인들이 죽음에 임박하여 올리는 기도문 비두이 즉 고백을 암송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저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의 부인 나디아는 충격을 받고 자살을 기도했으나
후송되어 생명은 구했다. 아미트 부장은 공작원을 잃는다는 것은 가족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며 그의 집무실에서 엘리 코헨을 기리는 추모 행사를 가졌다. 현재 예루살렘의 전몰자 묘지에는 코헨의 가묘가 있다. 코헨이 죽은 지 60년이 지났지만 이스라엘 정부는 시리아 정부에게 코헨의 유해 송환을 지속 요구하고 있다. 시리아 당국은 코헨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언제쯤 그의 유해를 찾을 수 있을지 모사드의 끈기를 지켜볼 일이다. 엘리 코헨은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의 숨은 영웅이다. 그는 40세 나이에 유명을 달리했지만 개인의 행복보다 국가의 안위를 우선시했다. 코헨의 담당 공작관은 누차에 걸쳐 암호 통신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라. 서두르지 말라고 지시하였으나 자신감에 찬 그는 빨리 성과를 올리고 싶었다. 암호 통신을 남용한 코헨에 대해 아미트 부장은 공작 종결을 고려하였으나 그의 성과가 너무나 커 종결을 망설였다고 한다. 그러나 코헨의 피포는 코헨 자신뿐만 아니라 모사드의 공작 운영 원칙에도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 그가 시리아 정보기관에 체포되어 처형을 당하고 난 다음 세월이 한참 지난 후인 2019년에 엘리 코헨을 소재로 제작한 넷플릭스 미니 시리즈 총 6편 더 스파이와 더 임파서블 스파이 엘리 코헨 모사드 공작원 88번이 영화로 제작되었다. 한편 이스라엘의 모사드는 오랜 동안 은밀히 공작 활동을 수행하여 시리아에서 엘리 코헨의 손목시계 오메가를 회수하였으며 그가 처형된 지 53년이 지난 2018년 5월에 그의 유가족에게 전달했다. 이상 이스라엘 모사드의 정보전사 엘리 코헨의 이야기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되새겨볼 교훈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북한의 거물간첩 성시백의 경우처럼 대개 세계 각국의 공작기관은 자신의 공작원이 고위층 인사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들에 대한 어린 시절, 성장 배경, 현재의 위장 직업을 부유하거나 지위가 높은 가장 적당한 신분으로 가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